이등병 이진우. 2023년 나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잠시 휴학,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다. 훈련소에서의 6주는 마치 지옥과 같았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 밥.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바로 사람이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로 오게 된 날, 나는 긴장 반 설렘 반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철책선, 험준한 산세, 그리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얼마 가지 않았다. 신병, 이진우, 맞나? 내 앞에 나타난 건 키는 나보다 한참 작고 몸은 둥글넓적한 마치 찹쌀떡을 연상시키는 선임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했고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어딘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 이병 이진우. 나는 박철민 상병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크크. 그의 웃음소리는 어딘가 섬뜩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앞으로 내 군생활에 드리울 불길한 그림자의 전조였다.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랴, 선임들 눈치 보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PX에서 우연히 김소연 하사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부대 위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장교였다. 어머, 이진우 이병 아니세요? 새로운 신병이라고 들었는데. 그녀는 햇살처럼 밝게 웃었다. 맑은 눈동자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군복이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 그렇습니다. 힘든 건 없어요? 혹시 아프거나 불편한 곳 있으면 언제든지 위무실로 오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랄까. 하지만 나의 오아시스는 박철민 상병이라는 거대한 모래폭풍에 의해 곧 위협받게 된다. 그는 사사건건 나를 괴롭혔다. 야, 신빙, 내 전투화 좀 닦아놔라. PX 가서 냉동식품 좀 사와. 돈은 나중에 줄게. 야, 너 내 말 안 들리냐? 빨리 움직여.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처음에는 전투화를 닦으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빨래까지 시켰다. PX 심부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 게임 아이템까지 대신 사오라고 했다. 돈은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군 생활은 원래 이런 건가? 선임들은 다 이렇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괜히 말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내 관물대에 넣어두었던 전투식량과 몇몇 개인 물품들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실수로 다른 곳에 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 내 물건들 못 봤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동기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야, 그거 박철민이 가져가는 거 봤어. 자기 관물대에 숨기더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박철민이? 5320자. 나는 곧바로 박철민의 관물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물건들을 발견했다. 전투식량, 세면도구, 심지어는 내가 아끼던 편지지까지. 박철민 상병님, 이게 뭡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철민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네 거? 증거 있어? 제 이름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네 이름을 썼는지 네가 내 이름을 썼는지 어떻게 알아? 시끄럽고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이 뻔뻔함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중대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중대장님도 박철민의 관물대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박철민, 너 진짜 실망이다. 중대장님은 박철민을 엄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며 동기들이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결국 박철민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생각보다 낮았다. 며칠간의 영창, 그리고 휴가 제한. 그게 전부였다. 이게 정의인가? 나는 허탈했다. 군대라는 곳은 원래 이런 곳인가? 약자는 억울하게 당하고 강자는 뻔뻔하게 살아남는 그런 곳인가? 징계 이후 박철민은 더욱 엇나갔다. 그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다른 동기들에게도 험담을 하고 다녔다. 심지어는 나에게 보복할 거라며 협박까지 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딸깍, 딸깍. 무슨 소리지?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박철민이 몰래 부대 전산망에 접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멍청함 대신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박철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상관 마. 너 때문에 내가. 그는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컴퓨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모니터가 깨지고 본체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울부짖으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그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끝에 나는 결국 박철민을 제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망가뜨린 컴퓨터는 단순한 개인용 PC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핵심 장비였던 것이다. 경보. 전산망 해킹 시도 발생.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비상 상황이 선포되고 모든 병력이 긴급 소집되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의심했다. 네가 범인 아니야? 박철민이랑 싸웠다며? 평소에 박철민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 다 알아. 너 설마 간첩 아니야? 억울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김소연 하사가 나타났다. 제가 봤습니다. 이진우 이병은 잘못이 없어요. 박철민 상병이 컴퓨터를 부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내가 불침번 근무를 서는 동안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박철민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고 나는 누명을 벗었다. 박철민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불명예의 전역을 당하고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군대라는 곳은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간이 흘러 나는 상병이 되었다. 그리고 분대장이라는 책임감 있는 자리에 올랐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다. 군생활 힘들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는 후임들에게 내가 김소연 하사에게서 받았던 위로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저녁 전날 밤 나는 김소연 하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힘든 군 생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진우 이병이야말로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 혹시 전역하고 나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연락하세요. 나는 기뻤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전역하는 날 아침 나는 동기들과 함께 위병소를 나섰다. 맑은 하늘 아래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철민, 그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군 생활은 나에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다. 나는 김소연 하사와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군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군대에 가서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전역 후 나는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캠퍼스는 군대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자유롭고 활기차고 다채로운, 하지만 가끔은
그 엄격하고 규칙적인 군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특히 힘들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동기들과의 끈끈한 우정, 그리고 김소연 하사와의 추억이. 나는 전역 후에도 김소연 하사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우 씨, 저 사실은 곧 군 생활을 정리하려고 해요. 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군대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도 간호사 자격증을 살려서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진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아마도 졸업 후에 평범한 회사원이 되겠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평범한 삶, 그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진우 씨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요? 네, 진우 씨는 군대에서도 그랬잖아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힘을 얻었다. 그래, 나는 평범한 삶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소연 씨, 저 사실은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글로 써보고 싶어요. 글이요? 네, 박철민 상병과의 일, 그리고 소연 씨와의 만남,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 씨라면 분명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글쓰기에 몰입하게 되었다. 나는 내 글을 통해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 즉 정의, 책임감,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박철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는 왜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박철민을 단순히 악당으로만 묘사하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한 김소연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둡고 삭막한 군 생활 속에서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은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이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는 내 글이 그 작은 노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 글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을 완성하고 나는 김소연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읽어본 후 나에게 말했다. 진우 씨, 정말 훌륭한 글이에요. 감동받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특히 박철민 상병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를 단순히 악당으로만 그리지 않고 그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이 정말 좋았어요. 사실 그 부분은 소연 씨의 도움이 컸어요.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박철민을 그저 미워하기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우 씨 스스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글을 출판사에 보냈고 얼마 후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 글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쓴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니. 책은 최전방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글에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글을 통해 군대라는 곳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꾸준히 글을 써나갔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나는 알고 있다. 내 글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내 글을 읽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씨가 언젠가는 세상을 밝히는 큰 불꽃이 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